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생각나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배우가 혹시 있나요? 뭐 어떤 기준으로 연기, 뭐 외모, 아니,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요즘에 어벤져스 이제 난리잖아요. 네. 어벤져스를 보면서 그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네. 엘리자베스 올슨이 약간 이거 매력적이네? 아, 그렇군요.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올슨?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채 같잖아. 누가? 엘리자베스 올슨이 걔 아니야? 염력 쓰는 애? 그렇죠. 그죠. 네. 비전하고 사귀다가. 사귀지. 그 중에 하나랑 사귀는데 톰 히들스턴인가 하여튼. 아, 실제로 또 연인 관계인가? 네.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뭐 내가 만날 건 아니니까. 너무 진지하게 갔잖아. 아니, 그분도 만나셔야지, 그러면. 그치. 네. 그럼 비칸데르와 올슨 중에 지금 고민이 될 정도로인가? 알리시아 비칸데르. 또 다른 매력이 아, 다른. 두 분 다 나랑 만날 일은 없잖아. 아, 그렇지. 절대 없지요. 네.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각기 다른 매력 포인트를 내가 굉장히 감도 높게 미덕으로 잘 찾아줄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내가 만난다는 가정을 해보면 네. 굉장히 신중해지지 않아요? 가정뿐이지만 뭘 그것까지 신중해야 돼.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그냥 물어봤어. 아니, 왜냐면 윈드리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요즘에 들어서 어벤져스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면 야, 되게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스칼렛 요한슨이 조금 이제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스칼렛 요한슨이 예전에 가졌던 그 매력이 올슨한테 조금 옮겨가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영화에도 비중도 더 많아지고 했으니까 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로 걔네가 이제 어벤져스에 처음 등장했던 시리즈가 뭐였죠? 그 형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때 거 찍고 톰 히들스턴이랑 눈 맞아서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만. 누가 봐도 딱 알아보는 거죠. 그래. 매력은. 누가 내가 봐도 톰 정도 된다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게 매력을 그런 알아본 식인 거니까. 거야? 그렇지. 아, 그렇구나. 어차피 내가 뭐 맺어줄 것도 아닌데. 그래. 야, 이렇게 막 던지는 거야? 막 그러면은 내가 미셸 윌리엄스 되게 좋아하는데 히스레저 내가? 그 급은 되는 거야? 그 야. 히스레즈급의 이제 안목과 식견은 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야, 그럼 난 마릴린 먼로 이래버리면 아서 밀러 뭐 이런 케네디 막. 케네디급이 되는 거군요. 그렇지. 네. 예. 김 선생님은 예전부터 항상 탕회 했잖아. 아,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태형이 되진 못했어. 아, 그럼 그렇군요. 슬픕니다. 네. 근데 이거야 너무 루저들 같으니까 그만하고. 루저들 당신이 물어봤잖아. 아무도 이제 물어보지 않는 깨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여배우들 중에 네. 누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인기도 많은데 유독 나에게만 여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텐션이 안 여성으로서의 생긴다. 그치, 노텐션. 네. 노텐션 배우가 있어요? 노텐션 배우. 너무 많죠. 그래요. 네. 의외인데? 많다고? 네,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건 네. 뭐, 그분을 저격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럼요. 네, 그냥 네. 제 취향이란 거예요. 김태희 배우를, 이제 약간 미녀의 대명사처럼 한동안 거의 한 10년 이상 군림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별로 텐션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네. 야. 화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실제로 영화 일을 할 때, 그 영화제 개최를 해서 게스트였어요. 그래서 아주 밀착된 거리에서 오랜 시간 봤어요. 한 몇 박 며칠을. 네. 텐션이 없어. 그렇군요. 매력을 모르겠어요. 진짜 김태희가 들으면 어쩌고저쩌고. 어처구니 없겠지. 물론 어처구니 없어 하시겠지. 그렇지. 네. 내가 나 해볼까? 송혜교.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송혜교가 네. 텐션이 없어요? 취향이 안 맞나 봐. 뭔가, 네, 저는, 이쁘다고 한 건 알겠는데, 쟤 보면 막 너무 감탄스러울 정도의 미인상인가 했을 때는, 저한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이야. 누구 있어? 저는 있죠. 그런 분 계십니다. 누구? 텐션이 전혀 안 생기는. 기대된다. 얘기해봐. 저는 임수정 배우가. 아, 그래? 오. 다 다르구나, 임수정 이게. 배우가 그렇게, 네. 이거 참 신기하네요. 왜냐면 저는 텐션이 생기지 않는 김태희 배우의 정반대편에 있었던 배우가 임수정 배우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 항상. 참 다행이야. 그러게. 참 다행이야. 둘이 안 겹쳐. 안 겹쳤어. 그러게. 우리 우정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거 우정 걸 일이야? 참나. 이게 무슨, 그렇구나. 의외로 어쨌든. 남자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 근데 임수정 배우가 연기도 뭐 잘하시고, 네. 뭐 여성적인 매력도 있으시고 한데, 저한테는 네. 전혀, 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취향인 거지. 취향이에요, 취향. 네. 그러니까 생김새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아우라, 약간 그렇죠. 이런 거 네. 전체적으로 나랑 별로 기운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레임을 느끼거나 뭔가 텐션이 느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냐 아니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텐션이 생기면 전 그 사람이 되게 궁금해져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뭐 어떤 책을 볼까?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이런 게 궁금해져요. 근데 김태희 배우는 전혀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수정 배우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사람의 취향이. 뭘 물론 이제 좋아하는지. 임수정 배우를 제가 뭐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직접 지근거리에서 보면 이제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이게 있겠지. 화면하고 실제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화면상으로만 보면 임수정 배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런 것 같아. 예쁘냐 안 예쁘냐 이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를 들면 예쁘지. 네. 제가 방금 궁금해지지 않는다고 김선생님이 얘기할 때 남자 배우를 한번 떠올려봤거든요. 저는 송승헌 배우 있잖아요. 네. 진짜 잘생겼잖아. 뭔가 안 궁금하네. 약간 이해가 됐어. 안 궁금하다. 의문의 1패다. 이렇게 1패를 당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갑자기 소환돼서. 근데 잘생겼다는 거에는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게 거의 완벽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뭔가 뭐랄까 다 본 것 같은 느낌. 약간 빛나는 모든 부분을 내가 다 보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 이면을 내가 볼 수 없는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양조위 같은 배우는 되게 궁금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양조위라는 배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그 깊은 눈과 매력 있는 뭔가 그 슬픈 아우라 같은 게 생각나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키도 조그맣고 남성으로서의 피지컬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네. 네. 얼굴도 알고 보면 그냥 좀 평범하게 잘생긴 얼굴이고 네. 궁금하잖아 근데 생각이 나고 그렇군요. 취향이란 게 이렇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이 얘기 나오니까 할 말이 많았었네. 그래요? 김고은 배우랑 박소담 배우가 있잖아요. 그치. 둘의 차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하고 느끼겠지만 저는 김고은 배우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네. 오. 하지만 전 박소담 배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완전 반대예요. 반대야. 완전 반대 나는. 그렇구나.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야. 짱이다. 와칸다 포레버! 대단하다, 대단해. 왜냐면 저는 두 분이 비슷하잖아요. 네. 느낌이 비슷하잖아. 네네. 느낌도 비슷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학교도 비슷하고. 네, 너무 비슷하죠. 근데 김고은 배우는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다 찾아보고 너무 궁금한데 박소담 배우는 분위기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하나도 안 궁금해 진짜. 정말. 1도 안 궁금해. 진짜 반대구나, 저기. 180도 반대네. 완전히. 네, 네. 그렇구나. 나는 저렇게 얘기하길래 김고은 얘기할 줄 알았어. 그래서 아까 그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전혀. 안 궁금합니다. 야, 그렇구나. 하지만 박소담 씨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김 선생님이랑 좀 다른 게 탕이 되게 매력적이 좋은데 전 그래도 장찌 배우가 더 좋거든요. 반대일 것 같아. 장찌에 대해서는 정말 호감이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다르구만. 오래오래 갑시다. 우리. 행복하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디프레션은 행복해지네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이 영원히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외모를 갖고 싶다. 네. 모든 게 클리어하게 설명되는 외모를 갖고 싶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별로 궁금하지가 않잖아. 그래.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야 상생인 것 같다. 그렇지. 지금 무슨, 이렇게요. 말도 없는 얼척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오늘 헤이브로로 들어온 고민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 외모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으신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희한해. 그래서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를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전 33살이고 남자입니다.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다 듣고 나면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제 고민은 나쁜 버릇이란 건 알지만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말도 안 되게 고개를 돌리면서 보다가 앞차를 박은 적도 있고요. 박을 뻔한 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자친구 옆에서 다른 여자 쳐다보다가 맞은 적도 많습니다. 심지어 맞으면서도 시선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노소불문 못생긴 여자랑은 중요한 미팅이라도 대화 진행이 안 되고 예쁘게 생겼다 싶으면 편의점 직원이라도 본능적으로 질문 하나라도 더해서 조금이라도 더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정도는 심한 편입니다. 심지어 예전엔 예쁜 여자친구 동생하고 술 한잔 안 마시고 새벽까지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또 여자친구 없이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들과 같이 한 술자리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아이 고민을 너무 잘 들어줬더니 술에 취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 제 여자친구는 절교했죠. 철없던 시절 이야기라고 하기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게 걱정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결혼했고 하지만 버릇은 여전합니다. 계속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Go to sleep. I've been running through. 네. 네. 안 괜찮아 이 양반아. 중증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야, 이걸 중증이네, 어떻게 중증. 다 듣고 나면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한 거지, 얘는. 가벼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가볍지 않죠. 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문제 생기죠. 일상생활 문제 생기지. 아니 결혼을 하셨는데도 계속 이러면 뭐 그냥 총각일 때야. 뭐. 뭐 좋은 사람들 계속 만난다고 하지만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그렇죠. 네. 예쁜 분을 만나서 그분이랑 썸을 타봐야지까지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쁜 사람이 좋다. 네. 뭐 요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네. 뭐 미팅을 하거나 편의점 직원이라도 실제로 뭔가를 하잖아.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걸 보면, 그리고 뭐 친구랑 얘기하다가 뭐 고백도 받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행동을 계속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은 하는데 그게 저런 거 있잖아요. 저 여자랑 사귀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랑 그냥 예뻐서 대화를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근데 본인이 약간 조금씩 각색을 했어요. 본인이 뭘 한 건 다 뺐어. 이게 뭐냐면 가장 예쁘게 생긴 아이 고민을 너무 잘 들어줬더니 얘가 나한테 취해서 고백을 했대잖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맞장구를 잘 쳐주고 얘가 어떤 얘기를 하기 유도를 했겠지, 밤새. 그리고 본인도 마음이 좀 있지. 그리고 마음이 있지.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밤새 이러고 하고 이제 했는데 얘가 이 나쁜 새끼 전형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뭐가 고민이어야 되냐면 내가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예쁜 애들이 나한테 꼬인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야 되거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잖아. 그러니까 뭘 하진 않고 내가 너무 예쁜 사람이 너무 좋다. 전문 이렇게만 용어가 얘기했는데. 있죠.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네. 흘리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도 적극적으로 코-게임을 당하는 것을 자기에게 용납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즐기고 있죠. 그럼요. 네. 일단 이분은 계속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뭐 셋 다 공이, 이러시면 안 된다. 안 되죠. 라는 것 같고, 네. 특히나 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이 되면 조만간 큰 사달이 한번 나겠다. 큰일 납니다. 네. 네. 뭐가 됐든 사단 하나 납니다. 네.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잘 가꾸고 더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분과 다시 재혼하시고 계속 그러면 되지. 뭐 말이야 방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그게 이렇게. 큰 사단인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게 큰 사달이 난다가 뭐 어떤 관계 속에서 뭐 양다리가 걸려 바람 뭐 이게 아니라 사실상 큰 잘못이라고 생각 못하고 하던 패턴들이 쌓여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회의에서 중요한 미팅이라도 대화가 진행이 잘 안 된다. 이게 꿀먹은 벙어리일 거냐 아니면 어떤 표현을 하는 거냐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쁜 여자가 좋다일지 못생긴 애한테 적개심을 표현한다일지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분의 패턴이 사연을 봤을 때. 약간 요거는 좀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한테 뭐 가서 적극적으로 하고 좋고 이럴 수는 있죠. 근데 못생긴 사람이라 그래서 대화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건데 그쵸.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같은 논리적인 대꾸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난 못생긴 애랑 말도 하기 싫어. 근데 이쁘니까, 아유, 너무 이쁘다. 말 한마디로 더 걸어봐야지. 이게 전형적으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잘못하면 플러팅. 플러팅인 거예요. 나는 이쁜 애한테는 내가 해도 되는 거고, 못생긴 애한테는, 싫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사실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그냥 외모 차별주의자인 거예요. 지상주의자라고 하면 뭔가 이상적인 것을 이렇게 상정해놓고 내가 글로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포지션하고 있는데 굉장한 차별주의자야.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건 좋은 포인트네요. 네. 마치 제가 연애 지상주의자잖아요. 그럼. 연애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본인 스스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신 게 다행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식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럼요. 본인은 네. 그냥 어떻게 하죠? 증상을 지금 조금
고쳐보고자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고 맞습니다. 이거는 최희연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병리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건 뭐 문제가 있다. 야, 근데 이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해놓고 막 비누 줘. 어떻게 되는 거야? 헤이브로 비누 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네. 때 묻은 부분을 닦아내시고 아, 시적이다. 네? 그렇죠. 목욕 제기하시면서. 목욕 그렇죠. 제기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헤이브로. 잘 엮었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는 뭐 내용이 조금 심각하니까 네. 이거는 뭐 전문적으로 상담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네. 맞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네. 만약에 그러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좀 정리하셔가지고 네.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건 최 과장님과 함께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상담도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사연을 접수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헤이브로 네. 비누를 보내드릴 테니까 하여튼 사용하세요. 자기 자신을 네. 하여튼 사용하세요. 뭐 할 말이 없네. 하여튼 사용. 그치 뭐 사용해야지. 다른 못생긴 비누와 비교해서 후기를 올려주세요. 그러네. 이건 괜찮아. 비누 차별주의자인 건 괜찮아, 우리가.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김용민 시사평론가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고? 잘은 지냈는데요. 이게 서초동 이슈가 너무 사라져가지고, 제가 이 김용민 브리핑에서 별다른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서초동 이슈가 없어요. 예. 그래도 이런 핑계를 대고 슬쩍 빠지려고 한다면은, 예.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게 이슈가 없으니까, 제가 뭔가 요즘에 이제 뭐 남북한, 그리고 뭐 중국, 미국, 뭐 이런 이 열강들의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이런 정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소양이 안 돼가지고 말을 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제가 역할을 못하면서 이게 방송에 계속 나와도 되나, 뭐 이런 이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 지랄하지 마시고. 예. 자, 그래요. 오늘 김프로와 함께 참 찾기 힘든 서초동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일단은 그 JTBC에서 며칠 전에 보도한 2016년에 있었던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들 집단 탈북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네.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예. 이게 뭐 아직 서초동에서 뭐 수사를 시작했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뭐 고발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뤄지면 굉장히 나중에 이제 파급력이 있게 조금 커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내용을 보자 그러면 2016년 4월 7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12명이 한꺼번에 이제 집단으로 탈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16년 4월 16일에 이제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이 북풍 공작 뭐 이런 게 아니었냐 하는 이제 의혹이 잠깐 일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나와 있던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제 민변에서 만나고 싶다고 이제 절차상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제 가급 경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경호 수위를 세게 하면서 이제 접촉 자체를 못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하고 이제 지나갔었는데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집단 탈북을 주도했던 식당 지배인이 있어요. 허강일 씨라고. 이 종업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것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왔죠. 요만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개성공단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개성공단의 문을 왜 닫냐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이 사실 좀 빠졌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중국에 있던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을 한 게 이걸 뭘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걸 뭐 공작을 했다는 건가 조금 갸우뚱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개성공단 문을 닫으면서
이게 도대체 멀쩡한 개성공단을 왜 닫아가지고 우리 국민들 재산만 잃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지지율이 확 빠지니까 뭔가 북한 내부에서 굉장한 소요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동요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요런 쇼잉을 좀 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12명이 사실 진짜로 오고 싶어가지고 집단적으로 탈북을 한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납치에 가깝게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본인이 명확한 의사가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 허강일 씨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데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예.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뭐 그냥 남한에서 계속 있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일부는 이제 갈 수 있다 그러면 나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뜻을 이제 밝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예. 그 이후로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니네가 납치해 간 우리 국민들 데려와라. 라고 지금 계속 그걸 이제 요구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전후 맥락을 모르니까 아니 도대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탈북한 걸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꾸 납치해 갔다고 사람들을 돌려달라 그러나 그걸 탈북자들 우리가 어떻게 돌려주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본인들 중에 그 12명 중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온 사람들이 있고 일부가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지금 한참 남북한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시대를 좀 열어보자 이러고 있는 마당에도 나름대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뭐 정부 입장, 뭐 정부는 지금 딱 부러지는 그런 입장을 지금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뭐 얘기하기가 지금은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민변이랑 뭐 이런 데서 고발을 할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이걸 이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이제 엄하게 중하게 처벌을 받는 사안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북한종업원의 경우에 하나 센터에다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외부인 접촉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의지로 온 사람 같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감금죄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기획 탈북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뭐 이병호 전 국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통일부 장관, 국정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작지 않은 사이즈의 수사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혹은 뭐 대통령까지 아니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이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문제가 될 텐데. 뭐 꼬리 자르기를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이 정도에서는 진두지휘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다시 한번 굉장히 큰 게이트급 사건이 서초동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또 다리를 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 아니겠어요? 아유, 그럼 이 말도 안 되죠. 이건 좀 언제까지 이렇게 북풍으로 공작을 해가지고, 선거 전에 이렇게 새머리 해가지고 선거하고 이게 언제적 수법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먹힌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근데 지금 이거를 국정원이 획책했다는 증언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예. 당사자가 이제 뭐 설득을 당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이제 허강일 씨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그 안에서 북한 보위부 뭐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좀 돼서 본인이 이제 탈북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제 밝혔다고 해요. 근데 일정을 조금 당겼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5월달 뭐 이럴 때 이제 본인이 정보원이 돼가지고 2014년에 국정원 직원을 소개받아서 정보원이 본인은 됐고, 근데 이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국정원 직원한테 이제 나 이렇게 있다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 귀순하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니까
국정원은 그러면 이제 5월 30일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를 귀순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뭐 예정보다 한 2달 가까이 빨리 4월 3일 날 갑자기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네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 12명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올 의사가 충분히 있었지만 본인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냥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다 데리고 올 마음은 아니었던 건데 이렇게 지금 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명분이 없어질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을 납치한 셈이 되니까. 그럼 이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남북한 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조심스럽게 한다 그래서, 이전 정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흰 거를 검다 그러고, 검은 걸 힘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민하고 어려운 사안일수록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그냥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지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시기는 조율을 하겠지만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벌였다는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방송 내용을 보면, 김기태 목사라는 분이 계시죠. 이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던 북한 인권선교 회장이 다른 이제 미디어오늘하고 또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걸 보면, 당시 여권에서 이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원래 이제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탈북한 사람들의 신원을 그냥 미디어에다가 다 노출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제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너무 티가 나게 북풍 공작을 한다 이렇게 비칠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 책임자가 반대를 해가지고 준비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기자회견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새누리당에서 당시에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걸 국정원이 주도해가지고 국정원이라는 거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제가 하에 국정원이 움직여가지고 총선에서 여당의 이제 이 유리한 좌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댓글 사건 그거와 똑같은데 더 악질이고 더 구태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게 사실은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선거 개입하고 또 국가의 예산과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하여튼 또 한 번 굉장히 위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다가 그러면 이것만 했겠냐고요. 지금 드러나서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한번 일었던 사건이어서 언론이 찾고 설득하고 해서 지금 밝혀진 사건인데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잡들이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만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막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포청천인가요? 팀 이름도 참 구린데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권한숙 여사님 이런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자기들이 좌빨이라고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릴 거 없이 사찰하고 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해서 뭔가 북풍 공작 이런 걸로 한번 새머리를 해보자. 라고 기획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언론 활용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저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 그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거를 주도적으로 맡아가지고 했던 팀이 있을 거고 그런 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팀에서 주도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그냥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만 해도 조금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까지 터져 나오는 건가 하는 사건들이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문제가 돼가지고 막 당시 새누리당의 민낯이 이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조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한으로 온 12명의 여종업원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2016년 4월 7일 날 탈북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입국한 다음에 숙소로 갔었거든요. 지금 이제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는 뭐 제가 뭐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마스크 끼고 뭐 모자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보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표한 것으로는 집단적으로 탈북을 했다. 그리고 뜯어보면 얼마든지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12명들이 다 한꺼번에 왔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뭐 가족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피해를 입었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일부는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지금 또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나름대로 뭐 언론이 이렇게 득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아마 경호를 뭐 하면서 이렇게 접촉을 못하도록 하고는 있을 텐데 그동안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세게 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으니까 5만 군데에서 이제 언론이 막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은 언론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신원이 노출되는 것이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국정원이 계속 지금 이제 경호를 하거나 이렇게 좀 관리를 할 텐데. 그 안에서 얼마나 과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얼마나 또 이 남한에 남고 싶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니네가 납치해간 사람들이니까 다 데리고 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남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럼 또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은 얘네들은 남고 싶어 하니까 그냥 놔두고 나머지만 돌려보낼게요. 이렇게 되면 그럼 북한에서는 이제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기로 한 사람들 가족만 불러다가 그러면 싹 숙청할 거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사안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죠. 뭐 탈북해도 이제는 가족들이 봉변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탈북할 의향도 없는데 남한에 압송돼 갔다. 이거는 사실 60년대, 70년대 체제 경쟁할 때 북한에서 남한 사람 납치해가는 그런 양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럼요.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막 퇴근하시고 뭐 이러는 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인권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쪽수 불리기 그리고 정치적인 셈법 이런 걸로만 지금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굉장히 창피하고 비난받아서 마땅할 일이죠. 네, 그 지배인의 증언에 따르면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을 했고 조선은 참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지금 창피할 일입니까? 이렇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했으니까 그 지금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데 아직 다 치우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것만 치우는데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러고 누워가지고 지금 드루킹 얘기하면서 지금 저러고 계실 일인가 싶은 생각에 지금 좀 화도 나고 답답하기는 한데 아무튼 조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2016년 초였는데 총선 앞두고 그때 이제 여종업원들이 전원 석방이 된다면 모처에서 이 12명의 여종업원을 한동안 이제 모시고 있을 그런 공간의 책임자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종업원이 끌려온 것 같다. 납치되어 온 것 같다. 이들이 국정원에게서 석방이 된다면 우리가 잘 모시고 있다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는 재판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적당히 뭉개다가 결국에는 그분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게 공작이었고 납치였다라는 증언이 나오고요. 이 정말 못된 놈들 아닙니까? 정말 더 심한 욕을 쓰고 싶을 지경인데 제가 좀 참았습니다. 이거 수사 들어가가지고 책임 규명해서 박근혜 씨도 알고 있었다. 그럼 박근혜 씨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는 최고 이제 책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직속기관에서 이렇게 뭐 북한 사람들을 납치하는 12명이나 납치하는 상황을 대통령 몰래 뭐 비서실장 제가로 그냥 할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또 주장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고 뭐 이병기 전 평화비서실장 주도로 뭐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병기 씨가 그럼 다 뒤집어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일관되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워낙 해맑으신 분이니까 모를 수도 있었겠죠. 예, 그냥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뭐 정확하게 그건 뭐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뭐 간혹 들기는 합니다만 뭐 어쨌든 궤변에 가까운 얘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건 하여튼 무겁게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형이 나올까요? 만약에 그게 다 박근혜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얼마나 빨리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기소가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하고 병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또 달라지기는 할 텐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특활비 수사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또 한 번의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나오는 형의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받은 형으로도 무기에 가까운 형이잖아요. 예. 한참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지금 받은 형량만큼 더 받을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기소가 돼가지고 뭐 몇 년이 더 붙고 말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상 무기징역을 그냥 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24년형을 받은 터라서 뭐 무기징역이 돼도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박근혜 씨가. 뭐 그렇죠.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권 바뀌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사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좀 빅엿을 먹일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거 뭐 당장 이렇게 터져나오는 거를 차곡차곡 보면 이후에도 아마 계속 이런 문제들이 더 터져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거 말고도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 뭐 뒤늦게 이제 터져나오는 사건들이 더 있지 않을까. 뭐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기문란 범죄 말이죠. 그렇죠. 예, 뭐 이게 본인이 국기문란이라고 다른 사람들 찍어 누리고 했던 거를 생각하면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한 건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만 해도 말이죠. 이 12명의 그 귀한 또 젊은이들 아닙니까? 이들이 뭐 난데없이 갑자기 납치가 돼가지고 탈북이라고 규정되고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디 해외에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에 납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월북했다. 이렇게 북측에서 밝히면은 저나 제 가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꼴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박근혜 씨는 이민족 역사의 중대한 오점이다. 오늘 이렇게 정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당시 새누리당으로서 여당을 이끌었던 많은 분들 또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분들 속해가지고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점을 안게 되는 셈이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엄하게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렇게 무슨 뭐 마치 국정원에서 뭐 이렇게 부품 공작하고 댓글 조작해가지고 세금과 예산과 뭐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했던 그런 거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 드루킹 특검 받으라고 뭐 여론 조작한 게 마치 자기네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무게의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좀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생떼를 쓰고 막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방송에서는 언론이 다뤄준다는 것 때문에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모든 것을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서 답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정치. 언제까지 예쁘게 봐주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릴 뿐입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